리버풀이 올 시즌 리그 전승을 달리고 있는 안필드에 최근 분위기가 안 좋은 맨유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클롭과 테나은은 어떤 생각으로 경기를 풀어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맨유는 부패가 없는 자리를 공격형 미드필더인 메브리로 채우는 대신에 수비형 미드필더 마이누를 채우면서 끈적한 수비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호일룬, 안토니, 가르나초, 21세기 출생 쓰리톱을 쓰면서 많은 활동량으로 수비를 채우기도 하고 역습시 빠른 속도를 노렸습니다. 맨유는 가장 최근에 펼쳐진 첼시, 본머스전에서는 롱킥을 최대한 자제하며 1차 빌드업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시도는 해보되 아니면 그냥 롱킥을 진행시켰습니다. 특히 골킥 상황에서 리버풀이 누네즈 살라를 필두로 강하게 눌렀기 때문이죠. 당연히 롱킥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맨유는 그냥 소유권을 내주고 수비하는 그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전반전 점유율이 증명했습니다. 맨유는 수비하는 상황에선 호일룬까지 내려서 10명 전원 수비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공격할 때는 만일의 역습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센터백 2명을 남겨놓고 역습했습니다. 필드 플레이어 숫자만 따졌을 땐 8명의 리버풀 선수를 10명의 맨유 선수들이 막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맨유는 수비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계속 더블팀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리버풀 선수 누구에게 공이 가든 대형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공 잡은 선수에게 2명이 붙는 상황을 맨유는 계속적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선수들의 위치를 바꿔가며 여러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소보슬라이와 아놀드의 지속적인 스위칭입니다. 리버풀은 아놀드의 빌드업 능력을 활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놀드를 안쪽에 넣어놓고 소보슬라이를 좀 바깥쪽에 빼놓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소보슬라이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아놀드가 올라갔으니까 만약에 역습을 당할 때 커버하는 역할, 두 번째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입니다. 보통 리버풀은 살라를 라인 쪽에 바짝 당겨놓고 상대 풀백을 끌어냅니다. 포백 체제는 상대팀이 계속적으로 좌우전환을 시도하면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횡간격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이 공간을 소보슬라이가 노려줍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전술은 감독이 짜는 거지만 수행은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위치나 움직임은 감독이 짜줄 수 있지만 실제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전술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도 소보슬라이가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를 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때 살라가 뛰어들어가는 소보슬라이에게 공을 넣어주는데 공이 길어서 그냥 나가버려요. 리버풀의 핵심 공격 라인인 오른쪽 라인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3분 뒤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소보슬라이는 전방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원했고 살라는 숏 때문에 패스각이 잘 안 나오니까 여기서 받아서 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살라가 패스를 내주는데 스텝이 꼬여서 오른발로 주게 됩니다. 공이 소보슬라이의 뒤쪽으로 가면서 소보슬라이가 냅다 정갈 자세를 취합니다. 리버풀의 오른쪽 동선이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리버풀의 전술적 변형은 바로 디아즈의 프리롤입니다. 어쨌든 이런 밀집 수비는 사이 공간을 노려주는 패스가 중요한데 그 역할을 디아즈에게 시켜보는 클롭입니다. 그리고 치미카스를 왼쪽으로 높이 올려놓고 흐라벤베르가 뒤에서 커버하는 느낌으로 플레이했습니다. 모든 전술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분 전술은 공격적 능력이 좋은 치미카스를 올려놓고 흐라벤베르를 내려놓으면 수비적인 보완이 되니까 안정성은 높습니다. 근데 치미카스를 올려놓는 의도에는 크로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치미카스가 여기서 공을 잡고 크로스를 올린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박스 안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치미카스의 전진을 위해 장신인 흐라벤베르가 뒤로 빠졌기 때문에 높이 싸움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프리롤 디아즈의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라의 공을 소보슬라이가 바로 디아즈에게 놔주는데 디아즈는 동선을 앞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클롭도 맨유의 수비를 깨는 게 이 경기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여러 부분 전술을 생각해오긴 했지만 맨유의 두 줄 수비는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리버풀의 올 시즌 가장 득점이 많이 나온 장면이 저는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소수 대 소수로 역습하는 장면입니다. 맨유가 의도했든 아니든 내려앉는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리버풀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전반을 0대 0으로 마무리합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좋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라가 상대 풀백을 당겨주고 벌어진 간격으로 소보슬라이가 들어가며 아놀드가 킥을 넣어줍니다. 소보슬라이의 침투와 아놀드의 킥 각자의 장점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공격은 슈팅까지 이어지는데 맨유의 블락으로 무산되지만 이런 장면이 자주 나와줘야 하는 리버풀입니다. 맨유도 후반엔 역습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소보슬라이의 압박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고 바란이 맥토미니에게 줍니다. 또 이 맥토미니에게 다가오는 코나테의 압박 타이밍이 애매했습니다. 맥토미니는 마이누에게 공을 바로 줍니다. 코나테가 방금 맥토미니를 따라서 나간 상태라 가운데 센터백 쪽 공간이 많이 비었습니다. 가르나초가 그 공간을 노리고 마이누가 패스
프레스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아놀드가 커버를 하며 공격이 잘 무산됩니다. 물론 이 공격은 맨유 공격진들의 디테일이 부족했지만 어중간한 압박 타이밍은 오히려 줄줄이 소세지처럼 공략당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60분에 리버풀은 소보슬라이와 흐라벤베르를 빼고 우풀백에 조고메즈를 투입하며 아놀드를 미드필더로 올립니다. 계속적으로 전술적인 변화를 줘보는 클럽입니다. 그 전술 변화의 효과는 이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살라가 공을 잡으니 기본적으로 맨유 선수 2명이 각을 막아줍니다. 그때 이 빈 공간으로 공을 밀어주고 아놀드가 달려오면서 슈팅을 하는데 정말 아쉽게 빗나갑니다. 맨유가 전방에서 두 줄 수비를 계속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은 중거리 슈팅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맨유에선 안토니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오른쪽 윙어지만 수비적인 리커버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역습 나갈 때 볼 운반하는 속도까지 매우 좋았습니다. 반면에 루이스 디아즈는 결정적인 찬스에서 계속 드리블 실패를 합니다. 오늘은 유독 안쪽으로 파고들어 드리블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 오른쪽 이지선다를 줄 때 수비가 막기 힘든데 너무 안쪽으로, 그것도 바디 페인팅이나 잔발 같은 사전 세팅 없이 안쪽으로 치니까 수비 입장에선 대응하기 너무 쉬웠습니다. 맨유는 큰 수비 틀을 깨지 않고 수비했으며 리버풀은 이 수비진을 결국 깨지 못합니다. 오늘 특히 라파엘 바란의 커버 및 수비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추가 시간에 달롯이 퇴장당해 10명이 되지만 경기는 0대0으로 종료되며 맨유가 안필드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는 테나흐를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테나흐가 맨유에 대한 메타인지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세 좋은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맞불을 놓으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고 부패의 부재라는 악재 속에서 그 자리를 공미가 아닌 수비 마인으로 대체하며 선수비 후역습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 매우 실리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클롭은 여러가지 부분 전술을 준비해왔습니다. 준비해온 의도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선수들의 폼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리버풀이 좋아하는 상황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무승부였지만 리버풀 입장에선 아쉬운 경기였고 맨유 입장에선 선방한 경기였습니다. 갈수록 카오스가 되는 프리미어리그의 선두 싸움, 과연 누가 우승컵을 향해 더 빠르게 나아갈까요? 저는 매주 해외 축구 분석 영상을 제작 중이니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안에 8만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